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권도미나 수녀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영성심리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 비하와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기도를 하고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 좀 묵상을 하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숙제를 하셨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방금 소개한 대로 자기 비하와 자아 존중감을 할 텐데요. 옛말에 본래 면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갖추어 있는 심성을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하느님께서 우리라는 나무를 이렇게 심으셨을 때 나무가 이 세상에 있는 나무가 똑같은 모습이던가요? 아니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뭐 다 다릅니다. 우리란 나무를 이렇게 심으셨을 때 얘야 너는 자라서 이렇게 멋진 그늘이 되는 이런 나무가 되어라. 이런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어떤 사람은 얘야 너는 자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이런 나무가 되어라. 이렇게도 아마 또 이렇게 창조를 하셨을 테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얘야 너는 이렇게 훌륭한 정말 멋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래 사는 이런 바오밥 나무가 되어라. 이렇게도 또 창조를 하셨을 거예요. 이게 본래 면목입니다. 본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성들.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의 훼손됨 없이 이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상처도 받고 그래서 왜곡도 되고 세상을 어릴 때는 늘 호기심에 가득 차서 기쁘게 그리고 세상을 희망차게 이렇게 어릴 때는 바라봤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난 좀 세상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이 커졌어. 그 다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사람에 대한 불신이 좀 커졌어. 어떤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느님께서 원래 심어주신 그 본래 면목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왜곡이 돼요. 그 중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눈치를 볼까? 나는 왜 남과 비교할까? 나는 왜 자신감이 없을까? 그리고 나는 왜 무기력할까?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자기의 하느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자기의 모습대로 활짝 펴서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 자신에게서도 보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보기도 합니다. 자, 요거를 자아와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요. 우리 자아는 이상자아와 현실자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상자아는 쉽게 말하면 가치예요, 가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거 있죠. 내가 살고 싶은 그 내가 원하는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은 그런 어떤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나의 이상자아라면 그 이상자아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요. 현실자아는 오늘 아침에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낮에 그것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 자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왜 내가 좋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되는가? 사도 바오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구 때문에 그래요. 자, 욕구가 뭐냐? 우리 안에 내재된 행동하려는 경향인데요. 요거를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실 자아가 욕구 때문에 뭐가 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욕구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영향 때문에 내가 아주 이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예컨대 인종, 그 다음에 가족, 그리고 뭐 기술 문명,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전혀 없던 시대의 사람들의 현실 자아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의 현실 자아는 또 꽤 다를 거예요. 200년 전에 조선시대 때의 여성들의 현실 자아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자아는 또 다를 거고요. 자, 그래서 문화라든지 아니면 기술 문명이라든지 종족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언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
나는 어떤 가족에 속해 있고 내가 몇 번째에 태어났다 하는 출생 순위에 따라서도 이 현실 자아들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런 외부의 어떤 요소 이상으로 강력하게 나의 이상 자아를 살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내 안에 있어요. 이게 이제 욕구인데요. 사실은 욕구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욕구들은 잘 사용하면 나를 굉장히 이렇게 그리스도교적인 가치관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욕구들이 있어요. 예컨대 양육의 욕구.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동정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좀 케어해주고 싶은 이런 어떤 양육의 욕구들. 그 다음에 친화력. 사람들이 좋고 그 다음에 극복의 욕구,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도전해서 이렇게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은 좋은 욕구입니다. 잘 사용하면. 그러나 이거를 보십시오. 자기 비하의 욕구, 이거죠. 자기 머리 때리는 거, 나는 안 돼, 나는 멍청해, 뭐 이런 거. 공격성의 욕구, 그 다음에 성적 만족, 이거는 성욕이 아니고요. 건강한 성욕이라기보다는 이 무분별한, 조절되지 않은 어떤 성적 만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혹은 자기 과시, 이런 욕구들은 사실은 우리를 정말 그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본래 면목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나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자기 비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제가 이거를 2-3시간 정도 강의로 해요. 그리고 뭐 길게 나를 주시는 분들은 그런 곳에서는 하루 종일 프로그램과 함께 이렇게 해서 아주 자기 안에 깊이 이렇게 좀 들여다보게 하는데, 오늘은 1시간이어서 제가 이렇게 좀 아깝지만 내용들을 좀 많이 뺐습니다.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나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혹은 나의 가족들의 어떤 모습들을 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자기의 모습대로, 창조된 모습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제 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면서 신앙인들에게는 자아 존중감이 왜 중요하지? 여기가 지금 가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심리학만 강의하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영성을 좀 같이 가미해서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신앙인에게 왜 뭐 바깥 사람들은 자존감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에게도 자존감이 중요한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이게 무슨 장면 같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목수 요셉, 아버지 요셉과 함께 뭐 일을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부딪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자, 이런 질문 있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뭐 요셉은 목수였으니까 성요셉은 목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테오 복음에 보면요, 그 당시에 이 목수라는 신분은 그다지 존경과 신뢰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테오복음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컨대 이제 이건 가정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뭐 훌륭하신 분이고 나는 나 따로,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만약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예컨대 뭐 자존감이 좀 낮으셨다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 주어진 그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잘 사셨거든요. 나는 이렇게 보면 성당은 다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얘기를 하지만 밖에 나가면 나는 높은 지위를 얻어서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자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불만이고, 혹은 우리 아버지는 왜 사회적으로 저런 신분이 되지 못하셨어, 이런 것이 좀 불만이고, 이러면 신앙과 내 삶이 불일치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가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적으로 나서셔서 좋은 말씀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가장 큰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연민입니다. 자비와 연민이셨는데요. 자기 앞에 장정만도 5천 명이 있는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먹이고 싶었어요. 근데 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달랑 물고기 2마리, 빵 5개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어진 조건이 요거밖에 안 돼. 나는 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뭔가 신세한탄이나 불평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느님 아버지, 세상을 구하러 나를 보내셨다면 뭐 왕의 아들이나 아니면 적어도 뭐 부잣집 아들로 보냈으면 내가 한 번에 이분들을 다 먹여 살리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있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우리 집은 과외를 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아니, 하느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좀 좋은 사람으로 내가 만났더라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 평소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신세한탄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부족함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셔요. 그게 뭐였냐 하면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나중에 이 자존감이 낮은 것에 대한 치유책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어떤 평범한 우리들과 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십자가를 지시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신이 믿는 믿음의 방향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믿는, 아무리 세력이 강한 사람이 나를 물리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더라도 이것이 진리이고 옳을 때에는 자기가 믿는 믿음의 방향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자아 존중감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포용하셔요. 그리고 그 상황도 이렇게 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거는 심지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복수를 꿈꾸거나 내가 되갚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그들을 용서를 하는 이런 포용성도 보이십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생활 안에서 화 같은 거를 잘 안 내요. 자아 존중감이 낮거나 자기 비하가 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읽으세요. 그래서 이제 화를 좀 많이 내시고 이래야 하는데, 자, 이런 것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왜 자아 존중감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보면 바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자아 존중감을 건강하게 회복할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서 만나는 예수님 따로, 그다음 내 삶이 따로가 되기보다는 2019년 8월 어느 날 내 삶의 한 부분에 예수님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나도 자아 존중감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 정의를 보시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개인적인 느낌이나 판단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모, 신념, 감성, 행동에 대한 자기 평가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가치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평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나의 평가를 남의 손에 많이 맡기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좀 칭찬해주면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져요. 내가 막 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러다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뭐 당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또 갑자기 이렇게 쪼그러들어요. 그 다음에 집에서는 왕으로 있다가 회사에 가면 너무 약해지는 나, 상사 앞에서. 이런 진짜 줄타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 존중감은 나의 가치를 내가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느낌인데, 이제 요거 보시면 돼요. 중간에 거.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평정심을 잘 찾는가, 아니면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살고 있는가. 요런 거. 두 번째는 타인과 교류할 때 나는 어떤 자세인가. 그래서 나보다 좀
뭐 한 분을 만나면 막 싸워서 이기려 하고, 또 나보다 좀 권력이 있는 분을 만나면 한없이 쪼그라들고 일어나. 아니면 그냥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수용하면서 그냥 이렇게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요 두 방향성 안에서 자아 존중감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막 당당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살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낮은 자아 존중감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가 사실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과 관련된 비교입니다. 자, 열등감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느낌이에요. 자, 내가 남보다 못하다 하니까 이미 비교가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열등감은 지속적으로 내가 남보다 못하다 라고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왜소하게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막 싸우러 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이 낮은 자아 존중감의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로 비교하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사과와 오렌지가 있었어요. 사과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 네. 오렌지 좋아하시는 분들. 둘 다 좋아하시는. 예, 좋습니다. 자, 옛날에 오렌지가 살았어요. 그 오렌지 맛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과와 다른 맛이 있어요. 사과는 사과의 맛이 있고. 근데 이 오렌지의 가장 큰 불만은 자기가 사과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나는 왜 사과처럼 저렇게 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사과처럼 저렇게 하지 못할까? 늘 자기를 불만하면서 사과만 쳐다봐요. 자, 이 순간은 뭐냐? 오렌지가 오렌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게 사과와 오렌지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인간 안에서도 일어난다. 늘 비교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더라. 혹은 내가 지금 그렇다. 자, 그런데 비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이 중에서 절대 비교라는 것이 있어요. 자, 절대 비교와 상대 비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절대 비교는 이런 겁니다. 자, 아이가 학교 갔다 왔어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비교는 이겁니다. 아, 내가 지난번 중간고사 때는 90점 맞았지만 이번 기말에서 100점 맞았어. 이건 절대 비교예요. 이런 비교는 괜찮아요. 나를 해하지 않아요. 아, 내가 어느 만큼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성적이 올랐다. 혹은 지난번 중간고사 때는 90점이었는데 이번에 75점 맞았어. 아, 내가 이렇게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 아, 수업 시간에 내가 충실하지 못했구나. 절대 비교는 자기를 발전시키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상대 비교는 뭐냐? 엄마, 나 100점 맞았어. 했을 때 엄마가 던지는 말. 100점짜리 몇 명이야? 이게 상대 비교예요. 5명. 쉬웠네. 시험이 쉬웠네. 너가 잘한 게 아니라 시험이 쉬워서 네가 100점 맞은 거야. 이렇게 되면 시험이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100점 맞기 위해서 한 노력도 있는데 그 노력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요. 이런 자극을 어릴 때부터 계속 받다 보면 내 노력의 가치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이런 게 상대 비교입니다. 옆집에 내 친구 남편은 연봉이 얼만데 당신은 언제 승진할 거야?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전부 상대 비교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비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참 피곤합니다. 지금 피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사회는 그야말로 능력주의 사회, 경쟁 사회, 불안 사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리고 집에 돌아왔지만 뿌듯하고 그냥 하루를 충만하게 살았어. 이런 느낌보다는 또 불안하고 피곤하고 더 달려야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딘가 학회에 가가지고 들은 얘기가요. 서울에 그 사교육으로 유명한 동네가 한 군데 있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 동네에 초등학교 6학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의 목표가 중3 수학 떼는 거였대요. 최근에는 고3 수학 떼는 거랍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중3 수학을 풀 때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돼요. 아우,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어떻게 이런 걸 다 푸니? 그죠?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이 중3 수학을 푸는 거에 어른들이 만족하지 않아요. 왜? 옆집 아이도 그거를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더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1, 고2, 지금 고3
그리고 나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올림피아드 이런 거 이제 준비해서 수상 경력을 쌓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취직이 잘 되냐 하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취준생들 옛날에 3종 세트라고 있었어요. 뭐만 좀 잘하면 취직 잘 됐어요. 지금은 9종 세트예요. 여기 보면 학벌, 학점, 토익, 뭐 서울대 이런 데 나와도 안 되는 게 뭐 사회봉사 자격증, 그다음에 어학연수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성형 수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렌지가 서울대를 나온 오렌지가 취직이 잘 되기 위해서 사과처럼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고액 연봉이 어쩌니, 그 다음에 내가 집 몇 평수에 사니,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요즘 유행하는 게 효도 성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집 아이들은 뭐 5월 8일 날 어버이날에 효도 성형 시켜줬는데 너희는 뭐 하니?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외모, 그러니까 자신의 늙음과 함께 자연스럽게 늙을 줄 모르는 이런 사회가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서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내가 뒤처질까봐 이렇게 달려요. 그래서 달려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하면 괜찮은데 또 행복하지도 않아. 또 불안해. 뒤에서 누가 쫓아올까봐 또 더 달려야 되고. 그래서 비교는 불행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달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뭐 어떤 우월감을 뭐 느끼는 거, 이거는 뭐 글쎄 자기의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남의 불행을 보면서 이제 만족하기 시작해요. 이게 막 너무 경쟁 사회다 보니까 이게 샤덴프로이데라는 건데요. 네이버 사전에도 제가 찾아봤어요. 영어 사전 샤덴프로이드 찾아보니까 남의 불행에 대해서 갖는 쾌감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내심 갑자기 참기름 냄새가 막 나요, 그죠? 고소한 이런 심리예요. 이게 그 미국의 그 리차드 스미스 교수가 연구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왜 그러냐면 남의 불행을 이렇게 볼 때 갑자기 자기가 우월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가 소개한 거는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계속 불행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이랬던 거고, 지금은 갑자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이렇게 이거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스미스 박사가 연구를 한 결과 대체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이런 거를 더 자주 느끼더라 하는 거를 이렇게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어떤 분이 요거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 제목이 재밌어요. 쌤통의 심리학.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옆집 아들이 승승장구하다가 뭐 서울대까지 가서 뭐 유명한 데 가고 우리 아들은 찌질한 것 같았는데 그 옆집 아들이 취업이 안 된다 하더라 이러면 걱정을 해주고 어머 세상에 이래 해야 되는데 뭐 약간 다른 심리가 막 올라오기도 해요. 그죠? 이런 것이 쌤통의 심리학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고 너무 많은 비교들을 하고 당하면서 서로 불행한 상처를 내면서 살고 있는 사회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창조하셨을 때 참 보시니 좋더라 그 상황일까를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가 비교였고요. 두 번째 낮은 자아 존중감의 그 원인으로 혹은 그것에 대한 결과로 눈치를 제가 이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눈치를 많이 보시나요? 다른 사람 의식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하시나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치를 많이 보는 민족이랍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어딘가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눈치밥을 많이 먹어서 형성된 내한테 눈치 보는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나라 사회 문화가 혹은 이 아시아권의 어떤 문화가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눈치 보고 사람을 의식하는 이런 문화여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 잘못이나 우리 엄마 아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 문화가,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소가 있죠.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소와 가장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풀, 닭. 자, 소는 풀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예. 닭과 관계가 있다? 예, 거의 없죠, 그죠?
잘하셨어요. 저는 닭에 옛날에 손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동양 사람들의 90% 이상이 풀과 관계에 있다고 손을 든답니다. 이게 뭐냐? 동양 사람들은 관계주의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거죠. 소는 풀을 뜯는다. 이렇게 관계를 짓는 거죠. 풀을 먹는다. 동사죠. 그죠? 소는 풀을 먹는다. 이렇게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닭이지. 왜? 동물이니까. 이 범주로 이렇게 묶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발견하고 제가 닭에 손을 들고 나서 내가 왜 한국에서 좀 가끔씩 힘든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저한테 약간 서양적인 이런 게 있는가 봐요. 자, 어쨌든 관계주의 문화권에 있는 이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아기를 키울 때도, 자, 리차드 니스베시라는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서양의 어머니한테 이렇게 드렸어요.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어머니, 특히 미국 어머니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아가야, 이게 차란다. 와, 바퀴가 아주 멋있지. 이게 문이야. 이게 뭐야. 이게 핸들이야. 뭐 이렇게. 자,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명사가 많아요. 동양의 어머니한테 똑같은 차를 줬어요. 특히 이제 그 책에서는 일본의 어머니라고 많이 돼 있던데, 동양의 어머니들은 똑같은 차를 받아서 아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애기야, 차를 너한테 줄게. 이제 다시 엄마한테 줘봐. 오, 잘한다. 관계죠, 그죠? 차를 가지고 대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해요. 그리고 동사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동양권과 서양권의 좀 다른 어떤 문화예요. 자, 그래서 관계주의적인 어떤 문화가 있는지 아니면 범주에 의한 어떤 분류 속에서 살아가는 문화권인지 좀 다릅니다. 다른 예도 하나 들어볼게요. 손님이 집에 이렇게 오셨을 때 우리가 보통 차 대접을 이렇게 하잖아요.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손님이 차를 다 마셨다 싶으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좀 더 드릴까요? 이렇게 하죠. 그죠? 예. 자, 요 상황에 대해서 리차드 니스벳이 또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서양의 대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more tea 이렇게 얘기해요. more tea 이게 이제 한국어로 하면 차 더 이 말입니다. 명사가 중요한 거죠. 차 더 이렇게 해요. 자, 동양의 문화권은 특히 중국 사람들한테서 이제 발견을 한 게 이렇습니다. 또 허디알 이렇게 해요. 이 또 허디알의 허가 뭐냐면 마시다라는 뜻이거든요. 동사예요. 그래서 그 번역을 하면 더 마실래? 이런 말입니다. 그럼 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 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더 마실래? 이렇게 합니까? 우리도 확실히 저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관계에 의한 분류를 하는 그런 문화권에 확실히 있구나. 그래서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면 관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이런 동양 문화권에 있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대인관계를 맺을 때 뭐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를 이렇게 볼 때 사람들 사이에서 좀 불안하고 주저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서양 문화권보다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연구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직장에서 상사 되시는 분이 예컨대 사장님이 자, 우리 회사는 원래 이런 목표로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아이디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저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나요? 서양에는 그게 좀 가능한 문화권이고요. 동양에서는 그게 약간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혹은 저것과 약간 다른 아이디어를 냈을 때 나의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가? 효용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관계주의적인 그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혹은 내가 괜히 이런 얘기를 해서 사장과 내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찍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주의적인 사고방식의 문화권에 있는 동양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과연 좋은 사람인지, 남에게 호감을 주고 있는지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 은연중에 의식하지 않게 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거절을 잘 못해요. 노가 잘 안 되는 거죠.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이런 불안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직면하기보다는 회피를 잘 합니다.
자, 그리고는 뒤로 가서 뒷담화를 좀 많이 하시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관계주의적인 사고방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지나친 의식,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자유롭지 못한 게 우리 문화권 안에 있고, 나도 좀 그런데 영향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컸다. 그래서 내가 자꾸 눈치를 좀 살피면서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에 대한 나 자신을 좀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은 내가 나답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요. 특히 타인에 대한 지나친 의식, 방금 했죠. 그리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비교. 그리고 이 열등감이 바로 내가 남보다 못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나는 무엇을 잃느냐 하면 내가 가진 진정한 가치와 소중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렌지가 사과가 되지 못한 채 불만에 가득 쌓여서 사는 모습이 2000년대에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비교와 그 다음에 눈치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한 가지를 더 하면 바로 무기력이에요. 요건 약간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잠깐 얘기를 하고 시간이 되면 다다음 주에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할 건데 그때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기력은 자,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로마에서 상담센터에서 이제 2년 반 동안 일을 했어요. 거기 뭐 정말 다양한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이랬는데 그 중에 제 내담자 중에 한 분이 그분도 이제 유럽에서 이태리로 유학을 온 분이에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어떤 무기력 때문에 이제 저한테 와서 일주일에 2번씩 테라피를 받고 갔었는데요. 이분의 습관적인 사고에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있어요. 망했다. 이게 습관적인 사고예요.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몰라, 처음에는. 망했다예요. 자,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태리에 공부를 하러 오는 외국 사람들은 자기의 전공 과목이 심리학이든 철학이든 뭐 역사든 간에 그 공부가 끝나기 전에 이태리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 전공 과목을 시작될 쯤에 쳐서 합격을 해놓고 마음 홀가분하게 전공에 이제 몰입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로마에 와서 무슨 과목을 공부하러 왔더니 이태리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된대. 그때 처음에 든 생각이 저겁니다. 망했다. 내가 2가지를 어떻게 다 하지? 뭐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은 했는데 점점 날짜가 다가오니까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불안하고 예민해지고 아주 무력감. 떨어지면 어떡하지? 계속 망했단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요, 낙방했죠. 예. 이분이 2번 낙방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기 정의입니다. 이게 나는 무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봐, 나는 무능하다니까. 자, 이 나는 무능해가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무능해로 그 결과가 도출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언젠가부터 자기 인생 안에서 어릴 때 무슨 일이 좀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냥 이거를 가지고 달고 살고 있었어요. 나는 무능해. 이게 자기 정의였던 거예요. 은연중에 깔려있는 생각. 그러니 교수님이 자 다음 주에 리포트 제출하세요 하면 먼저 드는 생각 망했다. 이겁니다. 망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시험을 쳐야 된다. 망했다. 뭐 해야 된다. 망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무한 반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어떤 사고들인 거죠. 사랑을 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렌지 빛깔은 사랑스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죠?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무력하게 살고 있던 어떤 사람에게 어느 날 멋진 연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냥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불안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의 진짜 면목을 보면 언젠가는 떠날 거야. 너도 떠날 거지? 너도 만나면서도 계속 너는 떠날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집착하고 의심하고 뭐 카톡을 했는데 안 오면 거봐 얘가 지금 떠나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계속 확인하고 전화해서 왜 카톡에 뭐 답장을 안 한 거야? 그러니 어느 남자가 거기를 견디겠어요? 결국은
떠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자기 정의가 확 실시되는 겁니다. 거봐, 나는 사랑스럽지 않잖아.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독일의 심리학자 베르벨 바르데츠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중 8구 상처를 받는다. 거짓말쟁이의 눈에는 거짓말만 보이고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듯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게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자기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나는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어떤 자기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나? 난 할 수 없어. 난 무가치해. 난 부족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자기 정의. 혹은 막 그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열등감 때문에 완벽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결코 실수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자, 어떤 이런 것들이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정의,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자기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자, 최근에 우리가 이제 불매운동을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한국의 불매운동을 바라본 일본 매체가 이런 걸 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불매운동에 실패할 거야. 며칠 안 갈 거야.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근데 며칠이 안 간 게 아니고 지금 좀 가고 있는데요. 무기력의 대표되는 말이 어차피 이거예요. 어차피. 소용없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어머니가 되게 엄해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뭘 좀 해보고 싶으면 어머니가 안 돼! 뭐 위험해! 하지마! 뭐 공부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걔가 나중에 좀 커서 굉장히 건설적인 뭔가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도 해보고 싶은데 그것을 엄마한테 얘기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엄마가 반대할 테니 아예 그만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기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낮은 자아 존중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요. 일종의 자기 진단.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께서 나라는 나무를 이렇게 심으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잘 자라면 되는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바람 때문에 이렇게 좀 왜곡이 돼서 이렇게 좀 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가 휘었고 언제 휘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 중에서 한 가지 자기 비하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얘가 아직 나무가 연할 때 이렇게 펴면 돼요.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펼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케이스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험에 2번 떨어진 사람. 사실은 그분이 저한테 왔을 때는 시험에 2번 떨어지고 나서 왔어요. 전 그리고 그분은 이태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저한테 심리 치료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무력감 때문에 와서 일주일에 2번씩 만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수면 위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은 잘 오다가 어느 날은 이제 또 풀이 죽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녀님 망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올 것이 왔구나. 뭐가 또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학원을 갔는데 이태리어 학원을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방이 붙었더래요. 이태리어 다음 시험 날짜와 그다음 장소와 뭐 이런 것이 구체적인 어떤 스케줄들이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는데 날짜가 한 달밖에 안 남았더래요. 자기는 통상 보통 한 2달 후에 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망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뻔하지만 또 물었어요. 그래서 그 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오늘 저한테 올 때까지 좀 어땠나요? 이러니까 어떻게는요, 너무 불안하죠. 예민하죠.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달을 줘도 제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한 달이라니요. 저는 못해요. 이런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저한테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또 낙방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정의. 나는 멍청해.
나는 무능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제가 뭘 했냐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기숙사에 살았어요. 외국인이니까. 기숙사에 이태리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 있대요. 그 사람들이 보통 식사 때 자기들끼리 앉습니까? 하니까 보통 그렇게 앉는데요. 그러면 오늘 저녁 식사 때부터 그 사람들 식탁에 앉을 용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뭐 쉽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중에 친한 친구도 있대요. 이태리 친구 중에. 그래서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성취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계획들. 자, 저녁 식사 때 무조건 이태리 사람들이 앉는 식탁에 앉는다. 거기 뭐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일단 듣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워낙 말이 빨라서 이 사람들은 핑퐁이에요, 핑퐁. 그래도 이제 이렇게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내가 혹시나 틀릴까봐 겁내지 말고 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두 번째 계획은 뭐였냐. 그 중에서 친한 사람 한 사람 있다고 했죠. 그 사람하고 저녁 식사 끝나고 10분씩 산책할래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시간 내는 거는 어려워요. 그건 굉장히 큰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녁 식사하고 소화시키는 겸 10분, 15분 산책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부탁해 볼래요? 근데 이제 그때 10분, 15분 산책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이게 아니고 아침부터 조금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은지. 그래서 실제로 그 말하기 시험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지금부터 다음 이 시간, 테라피 시간까지 올 동안 이 망했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보고 버리기 이렇게 했어요.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뭐 하지 말라고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까지는 의식 없이 계속 떠올렸다면 지금은 또 이 생각이 또 떠오르는구나. 보고 버리기, 보고 버리기. 그래서 하루에 몇 번 정도 이 생각을 하는지를 보라 이랬어요. 자기가 체크를 하더니만 자기도 깜짝 놀라요. 내가 정말 이렇게 무력한 생각들을 하고 살았구나. 네 번째 이거 했어요. 물었어요. 제가 정말 당신 무능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는 늘 자기가 무능하다고 나한테 얘기해 놓고 제가 당신 무능한 사람이에요? 하니까 그건 아니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내 안에 은연중에 깔려있는 생각, 이게 이제 뭐 핵심적인 어떤 믿음 뭐 이런 단어로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무능한가 이렇게 역으로 좀 물어보는 거죠. 이 작업을 이렇게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뭐 공부도 이제 좀 하고 제가 뭐 했는지도 묻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죠. 예. 이렇게 하면 합격돼요. 자, 합격을 하고 나서 근데 제가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잘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 사람이 합격을 한 다음에 뭐가 약간 정말로 수정이 됐냐면 그 한 달 과정 안에서는 망했다 하는 이 습관적인 사고가 좀 수정이 되었고요. 합격이 되고 나서는 나도 구체적으로 조금씩 준비를 하니까 되네. 요게 이제 좀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테라피가 이 사람은 참 잘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현실자가 나의 어떤 이상자를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욕구들에 휘둘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사건이나 실패 앞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의 어떤 양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비하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실패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난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이런 거 있죠. 사후 편향 뭐 이런 거 있어요. 사후 편향이 뭐냐면 내가 잘 때 알아봤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좀 상처를 입히는 자기의 어떤 정의를 자기 안에서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사건이나 실패가 올까 봐도 두렵고 그런 사건이 왔을 때 내가 적절하게 대처하지를 못하는 어떤 상황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건강한 자아 존중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뭐 다음에 잘하시 뭐. 그 다음에 약간 더 좀 구체적으로 내려가면 이번에 내가 왜 이런 어떤 실패를 가져왔을까? 자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분석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제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그 강의의 목표는 뭐냐면 내 안에 좀 이런 것이 있다면 혹은 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아들내미가 좀 이런 거를 가지고 좀 괴로워하고 있다면 요게 나무가 이게 좀 굽어 있던 나무가 다시 이렇게 펴지면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나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이제 오늘의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괜찮아. 이런 긍정적인 자기 지각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자기 비하의 어떤 욕구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마치 삶이 끝장난 것처럼 아까 그 단어 망했다 이렇게 하듯이 자 요런 사람들은 뭐 괜찮아. 그래도 뭐 내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 뭐 이런 거죠. 나는 쌍꺼풀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나의 모습이 좋아. 이게 나니까. 뭐 귤이 나는 뭐 사과가 될 수 없지만 뭐 나는 그래도 이런 맛을 내니까 내가 좋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긍정적인 어떤 자기 지각을 했을 경우에 인식이 변할 때 어떤 이런 자아 존중감을 좀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앞서 보신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참 다행히도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자기 효능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많이 회복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 효능감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이 바로 자기 효능감인데요. 보통 자아 존중감이 낮은 분들이 저게 많이 훼손이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해. 뭐 내가 뭐 이런 거 있죠. 또 특히 이제 그 청소년들 중에서 이렇게 좀 마음을 잘 못 잡고 있는, 그러니까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보내는 우리 청소년들 있죠. 그런 청소년들, 그래서 막 어른들이 보기에는 문제를 막 일으키고 있는 이런 청소년들이 저런 자기 효능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저런 친구들에게 어떤 프로젝트에 보니까 그 우범지대에 벽화 그리기를 참석을 시킨다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뭐 미술을 못 하는데요. 그럼 너는 여기 회색만 칠해.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칠한 게 뭔지는 몰랐는데 완성이 되고 보니까 바탕색을 칠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벽화 때문에 그 우범지역 중학교 옆에 있는 우범지역의 범죄율이 떨어졌고 나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조금 기여를 했구나. 이런 거 있죠. 이게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태리의 그 학생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작은 계획들을 실천을 함으로써 그 작은 계획들이 결국은 작은 성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무능해, 나는 멍청해라는 자기 신념이 조금씩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나도 꽤 괜찮은 존재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삶 안에서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 평창올림픽 때 최민정 선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가 여자 500m 결승전에서 아쉽게 실격을 했어요. 1등으로 들어왔는데 실격 처리가 돼서 금메달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어깨 치면서 야 다음에 잘하면 돼 이러지만 이런 선수들은 그 순간을 위해서 4년을 밤낮으로 정말 자기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국제 규정이 바뀌어서 실격이 됐다 하더라고요. 돌 때 손 짚고 돌면 안 되는데 손을 짚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던데, 자,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어떻게 준비한 대회인데, 내가 이렇게 아쉽게 실격을 하다니, 1등으로 들어오고도 실격을 하다니, 막 못 일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다음날 15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런 게 이제 금멘탈인데요. 자, 어떻게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나중에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가던 길 마저 가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자기가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을 때도 가던 길 마저 가자. 손 짚고 나가서 진로 방해가 되면 손을 안 짚고 나아갈 수 있게 해야겠죠. 앞으로가 더 꿀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운동선수들이 마인드 컨트롤도 많이 한대요. 명상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운동만 열심히 해서 좋은 운동선수가 되는 게 아니고 위기 상황에서 자기 관리 능력들, 자기를 컨트롤하는 능력들이 또 자아 존중감을 쉽게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기르는 데에도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뭐냐면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 탱탱볼 아시죠? 탱탱볼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탁 치면 튀어 올라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사건 앞에서, 역경 앞에서 시련이나 실패
실패 앞에서 어떤 사람은 밀가루 수제비를 바닥에다가 탁 떨어뜨린 것처럼 납작하게 돼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역경이나 시련이나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튀어오르기도 합니다. 방금 보신 그 최민정 선수처럼요. 이게 바로 마음의 근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좀 기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기르는 것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어떤 자기 인식들.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의 그 영혼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자기 정의들을 조금 빼는 거, 이런 것도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을 하는데 좀 좋은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데요.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사실 뭐가 있어요, 사실. 점이 보이십니까?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점을 하나 찍어 놨어요. 저 뒤에 계신 분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저렇게 넓은 면에 아주 작은 점이 있어요. 안 보여요, 남한테는. 그런데 만약에 저 점에 집착해 있는 사람이라면 점밖에 안 보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얼굴이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뭐 괜찮은데 나는 왜 쌍꺼풀이 없을까? 이 쌍꺼풀에 집착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쌍꺼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사람한테 너 그거 어디서 했어? 이렇게 묻겠죠, 그죠? 집착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지 못한 어떤 부분,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집착해 있어서 나머지 더 좋은 것을 보는 그 시간이나 에너지를 많이 잃고 사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해보면 좋습니다. 자기 강점 찾기. 우리가 이래요. 제가 대학생들한테도 이런 거를 좀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하면요. 일반인들한테도 하면 종이를 2장 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적어라 이러면 1분의 시간을 줬는데 잘 못 적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어떤 약한 부분을 적어라 이렇게 하면 빽빽하게 적어.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뭘 못하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까지 몰두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각자에게 좀 다른 뭔가 탤런트들을 많이 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경청의 어떤 그 선물을 받았나? 친절, 공정함, 관용, 정직, 끈기, 긍정성, 용기, 창조성, 유머, 감사, 배려, 신념, 열정, 책임감, 봉사, 평화, 분별력, 자제력, 진취성, 예의, 지도력, 협동, 우정. 뭐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저거밖에 안 적었어요. 자, 이 중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받은 게 하나도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달란트 좋은 걸 주셨는데 수건에다 싸놓고 땅에다가 묻진 않았는지, 그리고는 안 받았습니다, 없습니다 하지 않았는지. 아까 전에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이태리에서 만난 그 내담자도 자기 강점 이야기해보라 했을 때 하나도 없었어요, 시작할 때는. 근데 테라피를 하고 나서 그래서 이게 심리치료가 좋은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보라 하니까 몇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반대로 수연님 저거 전부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병적이에요. 이것도 자기 과시 뭐 이렇게 그래서 거품 이런 거 있죠. 뭐 별거 아닌데 막 이렇게 자기를 부풀리고 언제든지 자기가 뭐처럼 이렇게 한 이런 것도 자기 불안 안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자기의 알미 진실되고 솔직할수록 우리가 그렇게 나를 창조해 주신 하느님께 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저도 제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여기서 저는 뭐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이 소임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좀 이렇게 트레이닝 하려고 또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강점들을 한번 찾아서요. 문장으로 써보시면 좋아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창조적인 사람이다. 저는 뭐 이런 거 강의할 때 이렇게 PPT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해요. 강의를 제가 많이 좀 하거든요. 명동에 가서도 하고 제주도 가서도 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도 할 때마다 PPT 좀 다르게 해요. 저한테는 약간 창조성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에 맞게 그다음에 그
지역에 맞게 좀 새롭게 그다음 좀 최신 어떤 논문들을 보면서 또 새로운 내용들을 첨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런 자기 정의 있죠. 나는 열정적이다. 나는 책임감이 강하다. 나는 동정심이 있다. 나는 경청을 잘한다. 이런 자기 정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나는 무능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이런 자기 정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는 삶의 빛깔이 정말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very good이라고 했다 했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very good,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very good이라는 그 탄성을 계속 그냥 듣기를 바라셔요. 당신께서 하시기를 바라시고. 근데 사랑으로 창조한 우리의 누구 예쁜이가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 큰 거기에 점만 바라보면서 살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기의 문장을 이 자기 강점을 가지고 몇 가지를 찾아서 이거를 가지고 이 중에 안 많아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있어도 돼요. 그거를 가지고 사시다가 다음 주에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자기의 어떤 정의들을 조금 왜곡된 정의들을 한번 바루어 보자. 요거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일기입니다. 이거는 축복이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앞에 두고 에게 이건 뭐야? 나를 세상을 구원하라고 해놓고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니.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하셨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기적의 시작은 감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 전문가 한스 셀리에 박사라고 평생 스트레스만 연구하신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분의 연구의 결과. 스트레스라는 그 독한 그것의 해독제는 무슨 약을 먹으면 좋고 뭐를 하면 좋고 이렇게 안 해요. 스트레스의라는 그것의 가장 좋은 해독제는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인생의 빛깔을 얼마나 많이 바꾼지 몰라요.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 양예빈 선수 계룡중학교의 요 선수 뉴스 보셨죠? 전국체전에서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 몰라요. 얘가 타고난 그 스피드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요즘 그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만 열심히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양예빈 선수가 그렇게 잘 달릴 수 있었던 그 백그라운드에 이것도 있었어요. 첫째, 전국체전을 나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근데 부담을 느끼기보다 나를 이런 전국체전에 참여하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자. 감사. 두 번째는 뭐였냐 하면은 이겁니다. 훈련 일지 작성. 이거는 마치 우리들의 어떤 성찰일기하고 같은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찰일기. 얘가 뭐라고 했냐면 개인 훈련 시 부족한 부분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렇게 매일 적었대요. 그래서 뭐를 고쳐 나가야 될지 이런 걸 적었는데 이게 지금 어디 그 방송사에서 캡처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의 컨디션 이렇게 해서 상중하 해놓은 다음에 하에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얘가. 자, 상중하의 하의 동그라미. 그래서 컨디션이 나쁜 날이었어요. 저조한 날. 그런데 그날의 피드백에 뭐라고 적었냐면 자신감 있게 자신을 믿어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긍정적인 자기를 좀 더 이렇게 기운나게 해주는 이런 자기의 말들을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한테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됐죠.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자기 가치감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최선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오렌지면 오렌지의 모습으로 사과라면 사과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향과 맛을 내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 살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초월성도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도 다 아울러 보시면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영성심리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감정, 특히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광소로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